뒤에 설명 나와요. 뒤에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해리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궁금타파 상품타파의 조혜민입니다. 궁금타파 상품타파 시간에는요, 해리이들의 초단기 탈출을 목표로 해리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모조리 시원하게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유가, 이란 핵협상, 많이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가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김광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래입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원유 하면은 주유소 간판에 붙어있는 휘발유 가격, 등유 가격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원유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 아까 말씀하신 휘발유를 포함해서 제트 연료라든지 등유, 그리고 납사 등 다양한 품목들이 이제 석유 제품으로 나와서 우리 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표격인 세계 3대 유종이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두바이유, 그리고 브렌트유, 그리고 WTI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 66%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WTI죠. WTI가 시장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물론 아시겠지만 미국이 워낙 또 강대국이기도 하고요. 원유 자체가 달러로 거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최대 수입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WTI를 가장 많이 좀 애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원유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원유는 크게 배럴과 BP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배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고라든지 아니면 벌크선에 사용되는 그 원유량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BPD라는 개념은 배럴 per day라고 해서 보통 이제 생산량이나 소비량, 그리고 수출량, 수입량 등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가격 단위 자체는 WTI 기준으로는 이제 달러 슬래시 배럴로 많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배럴 퍼 데이, 즉 BPD 개념이 가장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유가 이렇게 단위가 BPD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뭔지 몰랐는데 덕분에 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원유 보면 보통 이제 만수르라고 하죠. 기름 부자가 좀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만수르가 있는 국가가 중동이고, 중동에서 보통 기름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동 외에도 혹시 기름이 더 나는 곳이 있나요? 예, 일단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흔히 알고 있는 오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을 하는 이제 주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각각 17%와 15%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오펙이 이제 그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3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최근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이 이제 원유에 대한 생산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틈을 노리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생산량이 감소되는 틈을 타서 러시아가 좀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을 위해서 원유 생산량이 줄여 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원유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서 앞으로의 원유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 자체는 수요도 같이 감소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전체 원유에서 50%가 가솔린 관련 수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오펙 보니까 비오펙, 오펙 플러스 등등의 뭐 다양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사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펙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카르텔이 애초에 그 중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십 년 동안 이제 오펙 내부적으로만 이제 그 생산량 자체를 이제 조절을 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영향력 자체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그 비오펙국들까지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펙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 소비국 하면 사실 중국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원유 소비국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흔히들 이제 중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사실 그 중국은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아직까지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원유 소비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유럽 전체를 따지고 보면 유럽, 그 다음이 중국, 인도 이런 순입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인도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률이 빠르고 또 국가 자체도 크다 보니까 수요가 연 평균 한 5%에서 7% 정도씩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요를 중국이나 인도가 좀 따라잡을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일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한 2035년에서 2040년경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원유 투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 일단 그 원유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실물로서의 투자가 있고 그리고 투기 관련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지 관련 수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구간별로 좀 구간별로 월물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격을 세팅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큰 이제 원유 선물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유 선물의 기초 자산인 원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궁금증 조금이나마 해결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타파, 상품타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